안녕하세요. 책은 164페이지 비시면 되고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은. 아침에. 옛날에 언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는 4월 달에도 눈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그러겠죠? 오늘 눈 많이 안 오니까. 책은 164페이지 시작론 피시고요. 시작론은 시험 문제 한 4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계산 문제니까. 그거 빼고 한 3문제 정도 맞으시는 거 목표로 공부하시고, 시장론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제1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서로 연결 안 되는 얘기예요. 이쪽 다른 얘기고 이쪽 다른 얘기니까 공부하실 때는 이쪽 따로 공부하고 이쪽 따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별도 얘기, 연결되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뭐 기능 이런 거에서 하나 정도는 물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이거 언급은 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아니, 작년 시험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여가 현상이라는 거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하고 얘는 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얘를 내면 얘를 잘 안 내고, 얘를 내면 얘를 잘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내는데, 어쨌든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작년 시험에서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 기능하고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묶어서 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던 문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서 이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쪽에 한 2개, 이쪽에 한 2개 그래서 한 4, 5개 정도 냈었는데, 요즘에는 문제 포인트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제일 먼저 뭐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대론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하고, 3가지 배우시면 되는데, 입지론은 말 그대로 입지 선정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종류가 주거 입지론도 있고, 상업 입지론도 있고, 공업 입지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농업 입지론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 입지론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농업 입지론이라는 건 지대론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사실 입지론에서 배우시는 부분, 시험에 나오는 건 상업 입지론하고 공업 입지론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업 입지론에서 이제 해마다 한 문제, 시험 문제 내는 계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내용 물어보는 것도 가끔씩은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지대론도 기본적으로는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도시 내부 구조론도 한 문제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수 좋을 때는 이거 2개 나옵니다. 한 시험에서. 그래서 지대론도 내고 도시 내부 구조론도 내고 뭐 그렇게 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내부 구조론을 시험 문제 물었죠. 그래서 입지론에서 2,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많이 낼 때는 한 5개, 적게 낼 때는 한 4개 정도 출제된다고 보는 게 시장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책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얘기가 이 16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근데 이게 부동산의 특성하고 묶이면 이게 파생 특성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쉽게 낼 때는 부동산의 특성만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부동산의 특성을 연결하라고 보통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다 공부하시고, 그게 부동산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는가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16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것부터 172페이지 양가로 12번에 있는 것처럼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까지 해서 12가지 특성을 써놨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내는 건 8번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똑같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도 아시면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시장의 국지성은 맨 마지막 줄에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시장의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된다는 성질을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전국적인 단위의 시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시장의 국지성. 얘는 부동산에 누구랑 관련되더라? 부동성과 관련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의 파생 특성 배우실 때 부동산 시장,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되는 건 다 누구랑 관련이 있었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거에서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무슨 특성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개별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그 거래는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숨겨진다라는 거죠. 숨겨진다. 그래서 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특성, 누구랑 관련있다? 개별성. 그래서 기업번 보시면 그 밑에 기업번. 그렇게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비표준화성이라는 건 부동산 자체가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 시장의 비표준화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그 옆에 4번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라는 건 우리가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대리점이나 또는 뭐 도매상으로 넘어가고 그게 다시 소매상으로 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건데 부동산 사실 때 뭐 대리점에서 사갖고 좀 싸게 사셨거나 또는 도매상한테 사서 좀 싸게 사신 분 이런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직한 시장이 없다. 그럼 그 이유가 두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아까 국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누구랑 관련 있었어요? 부동성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부동산의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이것도 뭐가 관련 있어요? 개별성. 그래서 이런 부동성이나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되기가 어렵다. 그 다음 5번에 있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일단 늘어나는 거와 관련해서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늘어나질 못하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급 조절 곤란성이라는 특성은 일단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누구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우리 책은 부증성만 설명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만들어낼 수 없으면 똑같은 거로 바꿔서 공급을 해도 되겠죠. 근데 똑같은 거로 바꿀 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동네 남아도는 거 있으면 갖고 와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 그럼 얘는 늘어나지 않는 거는 부증성이나 개별성이나 부동성과 관련해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수급 조절이 어려운 거고 또 이 동네 아파트가 남아도로예요. 그럼 그 아파트 다 없애버리면 공급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줄이지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영속성 같은 거.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건 늘어나지 않는 건 어떤 측면에서? 부증성, 개별성, 부동성. 줄어들지 않는 건 영속성 측면에서 같이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6번 매매 기간이 길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부동산이 어때서 그래요? 비싸서 그래요. 고가품이라. 그러면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걸 내 돈만 가지고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대출 받는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의존성이 높아서 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그만큼 매매 기간은 어떨 수밖에 없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또 아시면 되죠. 그 다음 7번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은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뭐를 많이 해요?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특징입니다.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정부 규제가 많다. 뭐 때문에? 사회성이나 공공성. 한 페이지 넘기셔서 8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훨씬 어떻다? 적다란 얘기예요.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국 단위 시장이 없죠. 뭐가 관련 있어요? 부동성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자체가 어때서 그래요? 비싸서.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뭐와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성. 그래서 이제 소수의 특정 지역의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자체가 어떤 물건이라? 비싸서.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OX? X. 그럼 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은 거죠.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73페이지 가시면 이거는 뭐 이제 슬슬 외울 때 됐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 5가지.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토지라고 하는 또는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 기능. 근데 배분을 할 때 공짜로 주진 않죠. 현금과 교환합니다. 교환 기능. 그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격이 만들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되죠. 그럼 5번에 있는 것처럼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 4번, 그 물건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대한 뭘 얻는다?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까지. 그래서 요 5가지를 뭐의 기능으로 보셔라? 시장의 기능.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환을 하고 그 중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양과 질이 결정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을 하면 좋은데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정책론 가서 배우시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론에서 정책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걸 그러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시장 실패라 부른다. 옛날에는 이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 참 자주 냈는데 점점 문제수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걸 묶어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다 갖다 붙여서 문제를 물었고 정답은 효율적 시장 이론 쪽에서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수가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가시면 좀 이론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게 주택의 여과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의 여과현상. 공부하실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일단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좀 미뤄놨었던 주택이 하향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하향 여가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 이 3가지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양가로 1번에 여과현상의 개념 설명해놨고 2번에 하향여가 되는 과정을 그래프까지 동원해가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있는 주거분리라는 거와 한 페이지 넘겨서 양가로 4번에 나오는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게 결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주택의 여과현상이라는 거의 개념은 의 한번 읽어볼게요. 의 책에 177페이지 의. 주택의 질적 변화랑 가구의 이동 이 2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여과현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2가지 현상이 결합돼야 돼요. 주택의 질적 변화라는 거와 가구의 이동. 이 2개가 결합을 해서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되게 되는 현상을 주택의 여과현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의 여과현상을 설명하려면 주택이 반드시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애하고 또 하나는 저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이 얼마부터고 저가주택이 얼마부터냐? 이거는 뭐 세법 가서 배우시는 거고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나보다 뭐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고가주택 지역이 어디쯤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대충 생각나는 동네가 있죠. 그게 그냥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예요? 나보다는 좀 이 동네에서 좀 사는 분들이 사는 동네. 그런 데가 이제 고가주택이고
저가주택은 뭐예요? 나보다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천안에서 제일 비싼 동네, 제일 집 비싼 동네 어디예요? 아, 구체적으로 우발하실 건 없어. 뭐 그 동네 안 살면 어떨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동네에 있는 주택이 뭐라는 거예요? 고가주택. 그리고 그 동네보다 좀 집값 싼 동네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에다 집을 좀 구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권해주는 동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가 어디요? 그런 겁니다. 어딘지 저도 대충은 알아요. 네, 대충은 아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주택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는 주택의 질적 변화. 또 하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변화. 이걸 가구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대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저소득층이 살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합쳐서 주택의 여가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택의 여가현상은 개념적으로 반드시 몇 개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걸 하향여가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얘가 얘로 바뀌는 걸 상향여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개념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와 뭐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하향여과라는 개념하고 상향여과라는 개념을 구별해 보시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개념 그려놓고 하향여과, 상향여과에 대해 설명하죠. 그럼 하향여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이 뭐로 바뀌는 현상이다.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동네가 좀 천안 시내에서도 좀 주택가격이 싼 동네다. 그럼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택가격이 싸진 않았겠죠. 그 동네에다 아파트를 처음 지었을 때는 나름대로 집값이 비쌌을 거예요. 근데 주택에 어떤 질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주택 자체가. 그럼 집값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동네에 살던, 그 집에 살던 고소득층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겠죠. 그럼 그 빈집을 와서 채우는 사람은 전에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사를 올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로 입주해 온다? 저소득층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더 이상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뭐로 바뀐 거예요?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주택으로 바뀐 거죠. 이런 현상을 하향여가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하향여가가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새 집이 조금 노후화된다고 해서 바로 그 집 버리고 이사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어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쓴 만큼 집값의 주택 가치가 계속 유지를 하면, 가치가 상승을 해서 유지를 하면 그 집에 계속 살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향여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 세 번째, 이런 하향여가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 있던 새 집이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면 노후화되면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주택 공급은 신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신축이 여의치 않다면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도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상향여가는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살던 저가주택이 고소득층이 사는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가주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좀 오래된 집들이죠. 질적 수준이 낮은. 근데 그 집에 갑자기 고소득층이 들어가서 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건축되는 거예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은 지 한 40년, 50년 됐던 아파트 새로 지어갖고 새 아파트 지으면 그만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창 오르겠죠. 그러면 전에 살던 사람들 일부는 그 아파트로 다시 입주를 하겠지만 특히 거기 살던 세입자 같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로 다시 입주한다 못한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집을 누가 채워요? 새로 지은 빈집을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고소득층이 이사를 와서 채우겠죠. 고소득층 이사.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불러요? 상향여가라 불러요. 상향여가. 쉽게 말하면 불당동에다가 아파트 짓기 전에는 뭐 했어요? 다 논이고 뭐 이렇게 집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가주택. 근데 거기다가 새 아파트 지으니까 누가 이사 와요? 거기서 농사 짓던 분들보다는 훨씬 고소득층인 분들이 이사를 왔겠죠. 그래서 그 동네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여가다? 이게 상향여가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하느라고 돈을 좀 썼어요.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했더니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창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률이 클 때 상향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신규 건설,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시험 문제 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면 하향여가, 그 다음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면 상향여가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문제 못 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의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가를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새로 유입됐다.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다음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유입됐다. 그러면 상향여가라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개념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고 있고, 두 번째 공부하실 건 상향여가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상향여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향여가 되는 과정은 그 과정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하향여가 되는 과정도 가끔씩이지만 물어요. 근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하향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일단 주택이 둘로 나눠졌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그러면 저가주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고가주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정책론 배우신 분들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항상 뭐하뭐로 나눠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라서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단기는 지난주에 탄력성 배우실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그래서 신축 여부를 말하는 기간이 장단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짧은 시간을 단기, 신축도 가능할 정도의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는 걸 장기.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공급 곡선의 변화가 없고 공급 곡선의 변화가 있고 그렇게 구별하시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향여가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무슨 이유에선가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무슨 이유인가 때문에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시작돼요. 이게 하향여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은 우리가 수요의 증가연으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뭐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저소득층의 인구수가 늘었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이 저소득층들의 주거를 돕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하향여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단기에는 뭐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만 늘어났으니까? 수요만 늘어났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러면 가격은 저가주택 가격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공급자들은 새 집을 지은 적 없죠. 그래서 비용에는 변화가 없는데 전에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집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그럼 공급자들이 얻는 이윤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뭘 얻는다? 초과이윤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효과의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단기 효과를 설명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해서 초과 수요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공급자들이 뭘 얻는다? 초과해 놓는다. 그러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는 이윤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뭘 늘리려고 하겠어요?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단기에는 공급이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장기 때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챙길 게 지금은 저가주택이 공급이잖아요. 그럼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신축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 좀 노후가 돼서 하향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향여가. 그러면 이때 공급이 늘어나는 건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하향여가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좀 쌌던, 저렴했던 동네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고가 아파트들이 있던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 소득이 늘었거나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유입됐거나 이에 대해서 보조금이 주어졌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이쪽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까지. 그럼 여기서는 집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을 못 구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일로 이사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에보다는 나보다 어떤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죠. 근데 누가 이사 갔어? 저소득층이 이사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향요구예요. 집은 옮겨올 수가 없죠. 여기 있던 집을 뚝 떼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간 거예요. 이게 하향요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사 가는 사람은 얼마만큼 이사 가겠어요? 수요가 늘어나서 집을 못 구하는 사람만큼이 고가주택 쪽으로 이사 가겠죠. 그래서 수요 늘어난 만큼 뭐가 늘어난다? 하향요구를 통해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요 늘어남, 처음에는 수요가 많아져서 초과 수요 상태였는데 수요 늘어난 만큼 뭐도 늘은 거예요? 저가주택 공급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회복하는 걸 두고 경제학에서 뭐라 표현한다? 가격은 원래 상태와 변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불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뭐 한 만큼? 하향요가 된 만큼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의 양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량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게 저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책에서는 17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균형, 장기균형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게 부족하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그걸 또 뭐로 그려놨어요? 그래프 그렸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당연히 뭐겠어요? 둘로 나눈 건 뭐와 뭐로 둘로 나눴어요? 단기와 장기로 나눴지.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누구일 테고? 단기. 오른쪽은 장기. 저가라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무슨 자가 붙었어? L자가 붙었죠. L자. 뭐예요? 로우 프라이스. 저가. 로우가 낮다. 프라이스는 가격. 그래서 거기서 따서 뭐예요? L, D, L, S. 그러면 얘는 저가주택의 수요, 저가주택의 공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만 움직였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지금 움직인 곡선이 누구요? 어떻게 알았어? 우하향하니까. 그래서 저가주택에 누구만 움직인 거예요? 수요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 수준인 P0에서 수요량은 어디까지 늘었어요? LD 그래프까지 늘었죠. 근데 공급량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Q0까지 있잖아요, 그냥. 원래 LD 그냥 다시 말고 원래 LD 그래프. 그러면 이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수요 공급 이론이 이해가 안 되니 도대체 알아듣나 이거를. 그러면 가격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죠, 상승.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LS가 움직였잖아요. LS. 이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 근데 얘는 뭘 통해서 늘었으니까? 하향요가를 통해서 늘었으니까 수요 늘어난 크기와 공급 늘어난 크기가 어때요? 똑같은 크기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LS 다시와 LD 다시가 만나는 점에서 만들어졌죠. 그럼 가격은 다시 원래 상태로 얼마나 P0 수준으로 돌아왔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격이 회복되고 원래 상태로 불변이다. 근데 뭐의 양은 늘었어요? 저가주택의 양은 Q1에서 얼마로? Q2로 그만큼 늘어난 거죠. 말로 해도 어렵고 이렇게 써드려도 어렵고 그래프를 봐도 어렵고 미치겠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고가주택시장. 그럼 고가주택시장에서는 역시나 분석을 할 때 뭐와 뭐로 나눠서 단기와 장기 효과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가주택 중에 일부가 뭘 통해서? 하향요가를 통해서 저소득층들한테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고소득층이 살아야 될 주택의 양은 어떻게 된 거다? 줄어든 거네. 그래서 고가주택 공급이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수요에는 변화가 없고 공급만 감소한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은 그에 따라 뭘 얻는다? 초과이는 없겠죠. 공식 항상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 이유가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 만큼 하향료가 된 만큼 공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과를 얻는 공급자들은 이윤이 많아졌으니까 뭘 늘리겠네? 공급을 늘리겠죠. 근데 단기에는 못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장기에 공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가할 겁니다. 근데 고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급한다? 따라서 항상 새로 짓는다고 그랬죠. 그럼 새로 지으려면 그에 따른 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따져봐야 돼요, 비용. 그래서 산업의 형태 중에는 이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걸 비용 증가 산업.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공급의 가입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7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 첫 번째 게 뭐였어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비용도 어떻게 된다면 증가한다면 공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는다.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설명했던 거 있죠. 그래서 썼어요. 저 혼자 그렇게 설명했었어.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산업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아무리 늘어도 생산 비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산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용 불변 산업 또는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책이에요, 책. 책을 처음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자한테 돈도 줘야 되고 인쇄 같은 것도 줘야죠. 그 다음에 처음에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 다 컴퓨터 갖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저는 못 만들어요, 이런 거. 그 편집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당 뭐 돈 1,000원 이런 식으로 편집 비용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종이값, 잉크값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책을 뭐 100권 만들어내든 1000권 만들어내든 일정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1세 찍고 10세 찍고 100세 찍고 10,000세 찍어서 책 양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들은 건 뭐 만들면 돼요? 종이값하고 잉크값 만들면 되죠. 그러면 생산 비용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주택, 부동산에서는 이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택산업에서는 비용 증가산업과 비용 불변산업, 일정산업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 증가산업에서는 아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비용 증가산업에서는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니까 공급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는다고 했어요. 누구보다 적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향료가 된 요거보다 그 양이 적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향료가 시켜준 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을 다 신축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가격하고 고가주택 양의 문제에서 신축 하향료가 되는 만큼을 다 못했으니까 신축을 다 못했으니까 새로 공급을 못했으니까 고가주택의 양은 전에보다 어떻게 되겠네? 전에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양은 전에보다 어떻게 한다? 감소합니다. 감소. 그러면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보다 올라갔겠죠. 근데 얘가 비용 불변 산업이면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건 공급량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비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량은 누구만큼 늘어나겠다? 하향료가 돼서 공급이 줄어든 만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공급량, 즉 하향료가 된 만큼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줄어들었던 만큼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했으니까 고가주택 양하고 고가주택 가격에서 고가주택 양에서 고가주택 양은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줄었던 만큼 늘었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불변. 그다음 고가주택 가격도 수요가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 올랐었는데 그 초과 수요된 만큼을 다 어떻게 했으니까 공급을 해줬으니까 가격도 원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조금 모양이 다르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묻습니다.
얘 물어보면 여과현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물어요. 천만다행이요. 그래서 문제가 옛날보다 정말 쉬워졌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10회, 그러니까 20회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20회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 잽도 안 될 만큼 요즘 나오는 문제가 쉬워요. 왜? 그 전에는 이런 거 다 물었어요. 근데 요즘엔 물어 안 물어? 잘 안 물어.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거 물었습니다. 하향요가는 어떨 때 시작된다? 무슨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이거 시험에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딱 묻는 거예요. 이거 물었던 문제 있고 이거 물었던 문제 있고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179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3개 있죠.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과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뭐라고 표시했어요? HD, HS 이렇게 표시했죠. 그럼 H는 뭐겠어요? 하이 프라이스, 하이 프라이스. 그냥 고가.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중에 왼쪽. 이게 단기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단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기. 왜? 단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다가 하향요가 된 만큼 뭐가 준다? 공급이 준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좌측으로. 그게 공급 감소한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은 원래 있던 Q0보다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한참 왼쪽으로 이동하죠. Q1으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한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공급곡선 이동한 쪽으로. 그 다음에 수요량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Q0에 있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다? P1까지 올랐잖아요. 그거 그냥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프랑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뭘 얻으니까? 초과를 얻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났어. 근데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 장기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뭔 거고, 비용 일정 산업 또는 비용 불변 산업인 거고,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비용 증가 산업.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원래 수요곡선과 원래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원래 균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향요가 되는 만큼 뭐가 줄었다? 공급이 줄었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은 여기 있는 거고 수요량은 여기 있는 거니까 초과 수요 발생하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까지? 이만큼까지 오른 거예요. 가격이 이만큼까지 오른 거예요. 그랬는데 장기가 되니까 뭐가 늘어나요? 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뭘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근데 얘가 만약에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그 하향요가 돼서 줄어든 양만큼 다 신축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 못한다. 그래서 신축되는 양이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곡선이 여기까지 오다 마른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그래프요? 밑에 있는 거.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증가 산업의 장기 균형. 그럼 원래 균형과 비교해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교역량은 어떻게 됐어요? 교역량은 왼쪽으로 갔잖아.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 다음에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축하는 양이 누구랑 똑같다? 하향요가 되는 양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써놨어? 여기다가. 방금 전에 채 5분도 전에.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어디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공급곡선까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는 공급곡선이, 아니 밑에 있는 그래프란다.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이 해갖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놨잖아요. 밑에 있는 건 그래프가 3개인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기 갔던 게 일로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 어디서 만들어져요? 원래 균형에서 다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양에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잘 안 물어요. 출제자가 내는 재미가 없어. 왜? 맞춰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 묻습니다. 하향요가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하고. 이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과 현상이 이해가 안 돼서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렵죠. 뭐. 결과 갑니다. 여과현상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두 가지 정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가 발생한다? 불량주택이 발생을 한다. 주거분리에서 기억하실 건 개념 이해하세요. 개념. 별거 아닙니다. 개념은. 우리 책에 그래서 179페이지 양가로 3번 주거분리 개념. 고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역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분리되고 있다. 이 동네도 지금 슬슬 그렇죠. 아까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 하니까 대충 떠오르는 동네들 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도.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개념에서 시험 문제 물어보냐면 조심해야 될 게 이 개념에서 구별하셔야 될 게 구별해야 될 개념이에요. 반대말이 아니라 구별해야 될 거. 그래서 그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 직주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주분리. 그럼 이름이 비슷하니까 두 개 혼동하는 분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분리는 어떤 현상? 직장은 서울에 갖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천안에 있어. 제 후배 중에 하나도 그래요. 서울역 앞에 있는 회사 다니는데 집은 천안이요. 그 이유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솔직히 뭐 천안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랑 비슷하던데. 그래서 그런 게 직주분리입니다. 직주분리. 그래서 직장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어디다 두는 거, 외곽 지역에 두는 현상을 직주분리라 불러요. 근데 주거분리는 뭐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분리되고 있는 거. 근데 이런 이런 주거분리 현상이 뭐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주택의 여과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79페이지 양가로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주거분리 개념을 설명해 놨고 그 옆에 18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이러한 여과작용 때문에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기억부터 미음까지 쭉 써놨죠. 반드시 읽어보세요. 제가 다 못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왜 여과현상 때문에 주거분리가 나타나고 있는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불량주택의 문제와 여과작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향료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새 집에서는 가장 고소득층이 살았을 테고 그거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면 그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향료가 한 번 되고 또 더 노후화되면 그 사람보다는 또 낮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여과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이 매우 오래돼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을 불량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뭐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하향료가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건 하향료과라는 걸 통해서 시장이 자원을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배분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이 하향료과 작용을 통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량주택이 생긴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과현상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찾아서 들어가서 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디 가서 사는 거고 새집 좋은 아파트 가서 사는 거고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40년 된 아파트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주택의 여과현상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여과현상이라는 건 결국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준 거예요? 배분해 준 거예요. 즉 40년 된 50년 된 아파트가 없으면 저 같은 저소득층은 집을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는 거예요. 못 구한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개념 설명했던 것 중에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인 자원 배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불렀어요. 그러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뭐의 문제예요? 소득 수준의 차이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한 뭐의 문제다? 소득의 문제다. 그래서 책에 180페이지에 이런 얘기들을 말로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 잘 구별하셔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내는 건 하향료과 상향료과의 구별, 그 다음에 결과 물어요, 주로.
그리고 좀 시험 어렵게 낼 때 뭘 낸다? 하향여가 되는 과정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주택의 여가인성에서 공부하실 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효율적 시장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효율성에 대한 얘기예요. 효율성. 우리 책에 180페이지, 181페이지 나와 있는 효율적 시장이론. 그래서 여기서 다뤄야 될 효율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 효율성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 효율성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좀 구별을 해본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쉽고 할당적 효율성은 자원 배분과 관련된 효율성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장의 효율성에서는 공부하실 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나와도 시장의 효율성의 개념은 없어요.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시장의 효율성이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그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접근성이 어떠냐, 용도가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결정을 하겠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그 부동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뭔가가 생기면 뭔가가 생긴다더라 라고 하면 그에 따른 정보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다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게 생기면 집값 어떻게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뭐 방사능 폐기장이 생긴다, 쓰레기 매립지가 생긴다 그러면 나한테 안 좋은 게 생기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집값이 변하는 건 그게 실제로 생겼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생긴다 카드라만 가지고도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 시장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효율성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런 효율성이 높은 시장일 거 아니에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럼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의 뜻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공개되는 즉시 지체 없이 정확하게 그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개념은 안 써놓으셨더라고요. 요것만 써놓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런 효율적 시장에 종류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의 종류.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까지가 반영되고 있느냐라는 정보의 반영 정도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구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은 여기서 일로 바로 넘어가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부터 정리합니다. 정보의 종류부터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에는 과거로부터 쭉 그래왔었던 추세적 정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새로 공표된 정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에나 공개될 내부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추세적 정보를 분석해서 부동산 가치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술은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 못하면 너 기술이나 배워 라고 할 때 그 기술이 아니고 쓸기자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써서 이렇게 해서 쓰는 기술. 뭔가를 기술한다, 서술한다 할 때 그 기술. 괜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술적 분석인 거고, 영어로는 디스크립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공포된 정보를 분석해서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정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정보까지만, 과거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래 내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걸 사람들이 분석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까지가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보 중에 오로지 과거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을 테고, 거기다 뭘 포함해서? 현재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을 테고, 거기다 뭐까지 반영해서? 미래 내부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필연적으로 몇 개일 수밖에 없다? 3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3가지 효율적 시장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구분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 개념을 묻느냐? 개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개념은 이것만 할 줄 아시면 개념은 잡히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뭐냐를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 안 풀리는 분은 문제 풀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표를 그리세요, 아예. 그래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풀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설명할 거고, 이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되는 정보가 과거의 추적 정보인지 현재 공포된 정보인지 미래 내부 정보인지를 구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예요. 이 효율적 시장에 있는 참여자. 그래서 이 시장 분석 방법은 시장에 있는 참여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가 이 분석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정보까지는? 과거의 추적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적은 정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효율성이 약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에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시장 참여자는 무슨 분석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까지만? 과거의 추적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불러요. 그럼 개념을 물어 안 물어? 안 묻는다는 거예요. 다 맞히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이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온 거예요. 뭘 들고?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알아온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얻는 이윤이 뭔지를 묻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는 옛날부터 그래왔던 사실만 반영을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 거예요. 즉, 이 아파트 가격을 정할 때 기존에 있던 사실만 가지고 아파트 가치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지역에 뭔가 새로 생긴다라는 정보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반영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아파트 살 때 10억에 산다, 1억에 산다? 당연히 1억에 사겠죠. 왜? 그 사람들이 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1억에 사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10억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얼마 이윤을 얻어요? 9억을 얻어요. 9억. 그 9억을 뭐라고 부른다? 초과 이윤. 그러면 이 새로운 투자자가 알아오는 정보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 정보만 알아갖고는 이런 초과이윤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래서 남들이 얻는 정도의 정상적인 이윤만 획득할 수 있을 뿐이고, 뭘 알아와야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까지를 알아와야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초과 이윤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다?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문제 내는 패턴은 이러이러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정보를 알아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이걸 시험 문제 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럼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여기 짚고 손으로. 그 다음에 투자자가 뭘 알았대요? 현재 정보. 그럼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초과 이윤인지 정상 이윤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를 얻을 수 있다가 되어져 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장 참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하게 됐으니까 효율성이 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 묻는 건 뭐다?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 그러면 공포된 모든 정보를 다 알아온 거죠. 공개된 모든 정보를 다 알아온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이미 어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로는 무슨 이윤밖에 못 얻고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고 그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뭘 알아야만 미래 내부 정보까지를 알아야만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이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왜 X? 지푸라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써요. 그럼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건 무슨 정보까지 알았던 얘기야? 과거 정보. 그럼 요 자리잖아요. 그럼 초과이윤을 얻어 못 얻어? 그럼 O요 X요? 왜 X요? 뭐라고 그랬는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O예요. 기출지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참여자가 별도의 분석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앉아서 미래를 봅니다. 다 신적인 존재들이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정보를 알아오더라도 이미 그게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윤만 얻을 뿐, 정상 이윤만 획득할 뿐,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았을 때 이 투자자가 얻는 게 정상적인 이윤인 건지 초과적인 이윤인 건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그려놓고 손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푸세요. 그럼 절대 헷갈릴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181페이지에서는 이걸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말로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야겠네요. 184페이지 가시면 똑같은 표 만들어 놨죠. 그럼 그 표에서 이 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시장에서 이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이 X냐 동그라미냐 이거 만들어 놓은 표잖아요. 그냥.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묻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느냐 못 얻느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효율적 시장의 존재 형태와 효율성의 정도라는 거에서 만약에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미래를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 근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가져요.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미래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뭐는 없다는 거예요. 강성경제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만?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서 공부하실 내용이고, 두 번째 배우실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공부하실 거 딸랑 두 개예요. 그냥 개념하고 개념 자체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개념에서 시험 문제 묻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얘기 결론 물어요. 근데 이 사실 결론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기억할 게 더 많아지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 결론만 설명하고 말게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그냥 이름 그대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다. 할당적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달성되는 시장. 그래서 자원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을 뭐라 부른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럴 때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얘기할 때 아까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얘기할 때 투자자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게 될 초과이익을 정보 가치라고 불러요. 나중에 가면 이 정보 가치를 직접 구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건 나중에 가서 하고 정보 가치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가 없죠. 왜?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돈을 정보 비용이라 불러요. 그럼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 지역에 뭔가가 새로 나온다, 뭔가가 새로 생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이 사람은 9억만큼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9억이 이 사람이 정보를 얻어서 이용하는 정보 가치예요, 정보 가치.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지금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1억만 들이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9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하겠죠. 딴 돈 벌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이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는 거예요? 투기라 불러요, 투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만약에 9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그때도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여기다 투자할 거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여기다 투자를 하나, 다른 데다 투자를 하나, 내가 얻는 수익은 고만고만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게 될 초과이익과 어떻게 된 상태? 같아지게 된 상태. 즉, 그 누구도 남들보다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두고 뭐란다? 할당적 효율성. 그게 달성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돈이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하도록? 동일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즉 자원을 골고루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를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아,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그 돈이, 즉 자원이라고 하는 애가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 상태를 할당적 효율성. 그게 달성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투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초과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렇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게 될 초과이익이 어떻기 때문에?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가 같지 않아졌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뭐가 아니다? 할당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걸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투기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할당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럼 거꾸로 투기를 없애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이 9억의 초과이익을 얻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보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투자자가 될 가능성보다는 누가 될 가능성이 커. 이거 1억에다 팔아놓고 1억에 팔아놓고 밤마다 배 아파하고 잠 못 주무시는 분. 그분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시장 전체로 봤을 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없애야겠는데 투기를 없애려면 초과이익을 못 얻게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익이 어떻게 되도록? 같아지도록.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정보를 은밀하게 거래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초과이익과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뭘 달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아질 때가 뭐였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면 뭐가 없어질 수 있다? 투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뭐가 발생할 수 있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뭘 얻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초과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그럼 아까 얼핏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걸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뭘 지불할 필요가 있다? 정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와 같이 투기가 생기는 건 내가 정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보 비용을 지불할 일이 있더라도 그 정보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초과이윤이 어떻게 될 수만 있으면 같아질 수 있으면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보 비용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윤을 얻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두 개가 같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투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시장이 뭐 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거. 그래서 할당 비효율적 시장인 거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다. OX?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이 불안정적인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시장에서 뭐가 없어질 수 있다? 투기나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물어. 그래서 결론을 묻거나 아니면 개념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187페이지 가시면 입지론 나오죠. 입지 및 공간구조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입지론부터 다시 봅니다.